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 불안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7% 하락한 25,306.83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58% 내린 2,802.60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1.39% 하락한 7,630.0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를 의미하는 빵의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빵 플러스 지수가 장중 2.7% 떨어지면서 지난 6월 중순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6월 중순 3,062.88을 기록한 이후 횡보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이날은 2,737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경제지표는 양호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가 석 달 만에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7월 기업 활동지수는 36.5에서 32.3으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2.0이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재료들이 혼재되면서 유가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이날은 공급 차질 우려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캐나다 석유기업 선루코 에너지는 정전으로 생산이 중단됐던 싱크루드의 생산 정상화가 예상보다 늦을 수 있다고 밝혀 공급 위축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구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1% 상승한 $70 13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답답한 장세의 휴가 시즌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거래량,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였고요. 이런 가운데 특히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그러니까 월요일장 미국 증시 역시 약세였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1.78%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반면에 에너지주, 금융주는 강세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BMW는 중국에서 이 SUV의 가격을 올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여러 제품군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건데요. 내용 함께 볼 거고요. 일본은행이 어제부터 이틀간 통화정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장기간 이어졌던 통화 완화 정책이 끝내고 또 긴축 모드에 합류하게 될 것인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함께 짚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국내 증시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영향 볼 거고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1%대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마 각자 다 찾아보시기 쉬우니까 그 시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한국 시장과 연계해서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보시면 한국 시장에서는 게임주들과 일부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별히 게임주들과 컨텐츠 이쪽이 주가 하락이 대단히 큰데요. 미디어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빠진 것은 미국의 기술주 중에서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가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 사실은 지난주 주말부터 그동안의 우려감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최근의 흐름들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1120원 대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의 컨트롤 리스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 또 북한 관련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9월 중순까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되면서 원화 환율이 안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래소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코스닥의 대형주인 코스닥 150은 1%대 중반 넘게 빠지는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흐름들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에서 상당 부분 연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전일은 그 전주말에 20.54%가 빠졌고 오늘 새벽에는 8.0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지난 목요일에도 2.89%가 빠졌죠. 그러니까는 7월 20일부터 상당폭 빠졌습니다. 43달러던 것이 31달러까지 크게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지난 목요일 18.96% 폭락을 하고 나서 그 금요일 날 올리지 못했어요. 0.78% 하락했고 오늘 또 다시 2.19% 빠지면서 연속 3거래일 연속 빠진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과 궤를 조금 달리하는 주식은 또 뭐죠? 아마존이죠. 아마존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좀 빠졌는데 아마존 빠진 것은 좀 일상적인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정도 하락과 그다음에 폭락 이후에 바로 반등을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이 크지 않고 조금 당분간 어려운 주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고 있었던 컨텐츠, 미디어, 게임 이쪽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코스닥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암울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빵 주식들이 사실은 미국 시장이 그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국도 한국처럼 상당히 차별화된 오히려 한국보다 더 지나치게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탑티어들이 바로 이 빵 주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빵 주식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랠리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면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앞으로 전망치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3% 근처로 다시 올라왔죠. 자, 이제 이번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요. 3% 포인트 근처 올라왔고 나서 주가가 바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런 게 있죠. 3%를 넘게 되면 일종의 그 중간 임계치를 넘은 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긴축의 압박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10년물 국채 3년이면 단기물은 더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에 왔다는 걸 일종의 그 마지노선에 온 것이고 그걸 넘게 되면 일종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것이냐인데 지난번 3% 갔다가 시장도 좀 흔들렸고 금리는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금리가 2.9%대 후반까지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에게는 참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가 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계속 빠졌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 부분 반등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뭐 5%건 뭐 10%건 이렇게 지수상의 반등이 있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메인스트림의 흐름들이 꺾여지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되게 우려인데 이 부분이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즉 금리 변화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달에 FOMC 이제 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가 넘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최소한 시장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8월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의 흐름들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금리 상승을 한 것이 한 1년에 4번이고 내년에 2번 정도 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면 뭐 그때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FOMC가 있는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술주들의 하락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는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관세가 붙으면 관세 붙은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서는 오히려 관세를 내려줬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에는 관세를 더 붙였어요. 거의 40% 정도 수준의 아주 높은 관세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BMW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제일 큰데 BMW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들어가는 건 미국에서 만든 게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BMW가 뭐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 4%에서 7% 정도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벤츠도 가격을 인상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20%나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차 같은 경우 일반 수입차에서는 오히려 25에서 15% 관세 인하를 시켰는데 미국에는 더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도 이렇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약간 고급 제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 흐름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일종의 사치제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대표적인 코카콜라 가격이 한 2%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수입 관세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가면 거기 제품 모든 거에 웬만하면 다 플라스틱과 철강 제품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자극하는 가능성도 있죠. 아직까지 관세를 안 매기고 있는 것 중에 아주 민감한 제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죠. 애플의 워치, 그다음에 뭐 에어팟, 그다음에 아이폰, 맥북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관세를 안 붙이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까지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지만 미국에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부분들은 소비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애플이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어떤 헤게모니를 진 IT 기업인데 관세 인상을 제품 가격에 다 녹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줄인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이폰 X에서 가격 올라가는 거를
보건데 가격에 그대로 다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오르게 될 것이고 이것들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반응하게 되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세게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금리만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레버리지 차입 조건이 안 좋아져서 금융시장은 긴축 모드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예요. 아니면 무역 협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밑단의 여론을 중시하는 그동안의 트럼프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역 분쟁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6월 달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해서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갔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3.4%나 상승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고 성장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부터는 꺾일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화랑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융 사이드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금리 긴축 상황들, 그러니까 유동성 긴축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큰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도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일본이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세계 긴축 모드에 함께 합류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앞으로 환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만약에 긴축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 지금 무슨 말이냐 금리를 소폭 인상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붙여준다면 일본의 채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을 상당히 칠 겁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은 일본의 채권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채권 시장이죠. 전 세계 채권 시장 중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이 강세가 되면 위험자산 쪽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물가 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1.3%에서 1.0%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렸고 2019년 전망치도 1.8%에서 1% 중반으로 낮췄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축 모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다들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데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것은 아무래도 긴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로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긴축하려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빵빵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질까봐 긴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지금 나오고 언급한 내용만 봐서는 BOJ가 강력한 긴축의 사인을 보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답답한 장세 휴가 시즌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 거래량이 또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사님 최근 장에 어떻게 흐름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전략,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은 최악의 상태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태가 지났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상승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다만 최악의 상태가 지났다는 점은 선별적으로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할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테마별로 움직이는 이런 철저한 종목별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도 국내 시장은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이 연일 급락입니다. 3일 연속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종목별로는 하루에 20%가 넘는 급락을 하는 일부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과 동반하지 않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장과 연동성이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는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 하여 국내 시장이 오르지 않고 미국 시장이 빠졌다 하여 국내 시장이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나마 위안은 됩니다만 그러나 이 또한 그렇죠? 큰 의미는 갖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은 지났으나 좀 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고요. 이제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최대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국내에도 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3, 4년 전부터 회자되기 시작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최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최종 의결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기금 위원회에서 소공동 더 프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의결을 거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최대의 자금, 특히 635조 원이라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발판으로 하는 이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의결함에 따라 좀 더 강력 높은 주주 침하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이 지금 경영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 대주주를 포함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연금 사회주의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이런 것들이 경영계와 어떻게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냐가 관건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여튼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각종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금들이 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관 투자가들의 발언권이라든지 입김이 기업 경영에 굉장히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을 더욱더 강도 높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대주주라든지 일부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회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일부 우려하는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늘고 있고 또 사드 해빙 모드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의 유통사들이 줄줄이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과 함께 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종사하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압박을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롯데그룹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철수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드 여파로 인해서 마트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중국에서 이미 롯데마트가 철수를 했죠, 이미. 그래서 이 롯데마트는 다른 기업에 매각을 모두 했습니다. 이 롯데마트가 손실 본 규모가 2007년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2007년 이후에 한 12년 만에 1조 2천억 원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난 2년 동안만 하더라도 1,400억의 적자를 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철수의 조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트의 본격적인 철수에 이어서 백화점도 현재 그 중국의 롯데백화점이 5개가 들어가 있고 있는데요. 이 5개 중에서 3개가 텐진의 2개, 웨이하이의 하나가 철수 결정을 이번에 검토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선양점과 청두점 두 개의 지점 백화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청두와 그 선양의 이 2개의 백화점도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청두와 선양에는 어떤 백화점만 있는 것이나 오피스 건물하고 그리고 시네마 건물, 그러니까 영화관 건물도 같이 있는 복합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일부 시설에서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양과 청두점은 그렇죠 철수를 검토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이제 롯데그룹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모든 사업을 접지 않을까. 이제 친남방 정책, 오히려 중국 이외 동남아시아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이 롯데그룹이 특히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해외 기업의 배타적인 중국의 기업 문화, 국가 정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약간 너무나 깔보고 너무 약소국가라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서 결국은 국내 대형 유통사들이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했다. 이미 롯데그룹에 이어서 이미 철수한 기업이 있죠. 삼성입니다. 예, 이마트가 본격적으로 중국 그 사업을 완전히 접었죠. 지난 1997년도에 상하이에 1호점의 이마트를 개설한 이후 중국 전역에 26개까지 매장을 확대했던 이 이마트 삼성그룹이 이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에 무려 영업적자가 1,500억에 달했고요. 추가적으로 영업적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2년 전에 시행된 이후에 완전히 이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굴지 대형 유통사 두 곳이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어서 철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중국 본격적인 투자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과의 본격적인 이런 대형 유통업자들, 대형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투자는 상당 부분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중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순서인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자 여전히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러나 주식선 제가 말씀드렸죠. 장마다 꼴뚜기가 아니듯이 매번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진입하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만 진입하는, 아니다 싶으면 한 발 뒤로 발을 빼서 한번 관망해보고 조망해보는 이런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고속도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죠? 4시간, 5시간을 계속 줄구장창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운전하면 10분이나 20분 휴게소에서 쉬어가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년 2달 365일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좀 실조하는 여유로움이 주식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도 체크할 포인트,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미국이 FOMC가 이제 내일까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8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되겠죠. FOMC에서 과연 하반기 미국 금리를 몇 번이나 올리느냐 결정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미국과의 역마진 현상, 미국이 더 금리가 높은 그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시장 투자 여부를 알 수 있는 원달러 환율 동향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월 10전이 상승했어요.
1120원, 1130원대를 훌쩍 떠넘었던 환율시장이 최근 들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좀 더 낮춰지면서 한 20원 정도 더 빠지면서 한 1100원 선에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31일과 내달 1일 날 FOMC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자, 30일 오늘은 BOJ가 열립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 BOJ 통화정책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일본은 그동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일본의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2%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국내 경기 그리고 해외 경기,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BOJ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로다 총재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긴축 완화를 어떻게 시행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FOMC 회의에서 하반기 미국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 중요합니다. 8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9월 달과 11월 달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그렇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없다고 합니다.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기자회견이 없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관례를 비춰본다면 이번 달은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참을 합니다. 어쨌든 이 FOMC 회의에서 열리는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과연 3%대에 진입하느냐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다음 애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날 내일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자동차 업종이 우리 예상대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이 테슬라의 실적 또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국내 시장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력 배팅은 여전히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최악의 상태를 지났기 때문에 특히 하락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상승할 때는 비중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50% 정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주식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락한 이후에는 반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수익을 단기로 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손실 또한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만이 지금 장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인데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불문율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조금만 더 참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강 이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 투자하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절제 마스터 연결해서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절제 마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미국 증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은 페이스북 주가에 이어서 트위터까지 하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에 시작점을 알렸었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텔 여러 기술주들이 하락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과연 이 FAANG라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을 이끄는 이 5대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젠 좀 다른 면으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5대 기업들이 항상 미국의 증시들을 이끌었었는데요. 기업 실적들도 호조세가 이어졌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180도 바뀌면서 기업 실적이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셜미디어에 우량주였던 트위터도 또 20%대 급락을 하고 한 주의 시작인 지난 월요일, 어제에도 주가가 큰 증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드 오일 쪽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쪽에 대한 원유 공급량에 대한 차질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또 애플 등 테슬라 내일 여러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관건이고요. 어제 그 VIX라는 빅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공포지수가 무려 12%대 이룩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금일 또 미국의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산재했습니다. 9시 30분을 기점으로 11시 정도까지 시카고 PMI 제조업 지수 등 중국, 아시아 증시까지 VOJ 금리 통화 정책 등등 내일 또 FOMC 결과 회의 등 여러 가지가 산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 관해서는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도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일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도 9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별 저항 지지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살펴보시면 거의 원웨이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위아래에서 상단부터 시작해서 횡보 흐름하다가 또 하단으로 이어지는 금일은 좀 박스권 장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박스권 장세 흐름을 강한 급등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실적들이 호조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하단 지지대를 보시면 7166라인에 강한 하단 지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과연 나스닥에서 강한 지지 라인인 7000라인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좀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되 기업 실적 발표에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매매에 임하시기는 좀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경제 신세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0불을 넘어가는 장세를 연출할 것이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 시장은 좀 굳건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70불 언저리에서 지금 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 위에서는 금일 조금 더 매수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눌림시 크루드 매수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72불까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금일 어찌됐건 전일 고점인 70.40 라인을 넘어간다면 1차적으로 71불 도전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유로입니다. 유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눌림시 매수 조건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유로가 연중 저점을 찍고 유로존의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 비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일도 유로는 눌림시 지금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3% 이상 올라가고 은행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에 관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하방 눌림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1733 라인, 1.17330 라인 정도가 되겠죠. 이 라인 정도 부분에 눌림이 나왔을 경우 유로존 같은 경우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500 라인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1.17900 또 더불어서 1.1800을 도전하는 형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금일 매매도 매수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승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승세 흐름이 나오다가 조금 박스권 횡보 흐름으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상단에는 1234라인, 중단에는 1231라인, 하단으로는 1227라인. 이 상하단의 폭을 이용한 오늘 횡보세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단 라인을 득점으로 시가 위에서는 매수 접근, 시가 아래서는 매도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예, 저희 바로 이어서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국내 선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지금 흐름이 아주 좀 국내 증시가 어두운 면이라서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무역 갈등 우려나 뭐 기업들이 또 자사주 매입 등 중간 배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 있는 것을 내놓지만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으나 중장기로 추세를 바꾸기에는 아직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 그리고 기업 실적 등이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주가 부양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선물이 또 마의 300포인트를 넘어갈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너무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고 눈치 보기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부양책이 시장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또한 좀 오늘도 횡보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 포인트로는 298.50 라인, 중단으로는 297.80 라인, 하단으로는 296.5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요. 금일 좀 오전에 간망을 유지하시다가 밑으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96.5 라인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강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오전에 지금 10시경에 중국의 PMI 지수라든지 호주, 이런 아시아 증시에서 굵직한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중국과 미국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선물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포인트를 좀 체크하셔서 만약에 중국 지수와 미국의 또 지수가 어제 좀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더불어 중국 PMI까지 지수가 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선물 또한 하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저희 추천주를 매일매일 공개해드리고 있고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동현 팀장,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광주 37도를 보이겠고요. 높은 습도의 체감 더위는 4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1도에 머물며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더 강해진 이유는 열대 저압부로 소멸된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올렸기 때문인데요. 또 바다 수온이 높아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물을 수시로 마셔주시고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7도, 수원 38도까지 올라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염은 없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31도, 울진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7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잠깐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